새벽 3시 반, 아파트 단지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주차장을 쓸쓸하게 비추고 있던 그때, 한 아파트의 주방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환풍기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 기름이 치직거리며 튀는 소리,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그 음향들이 뭔가 알 수 없는 절박함을 전달합니다. 오늘은 어느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백만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한 여자가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습니다. 프라이팬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손목에는 낡은 보호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회색으로 변색된 그것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눈 밑에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 특유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영, 올해 45살입니다. 은행원이었던 그녀는 지난 20년을 이 주방에서 보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손목 보호대를 끼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주방에서 보낸 시간이라면 그것은 인생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조리대 위에는 이미 산더미처럼 쌓인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생미역, 소시지, 달걀, 밀가루, 모두 제사 음식을 만들기 위한 것들입니다. 삼색나물, 오색전, 소시지 계란말이, 갈비찜, 탕, 20가지가 넘는 음식들이 지영의 손에서 하나, 둘 완성되어야 했습니다. 침실에서 한 남자가 뒤척였습니다. 목이 타는 듯한 갈증에 깨어난 것입니다. 45살 한 남자는 뒤척이며 옆자리를 더듬었어요. 차갑게 식어있는 이불만 만났습니다. 아, 또 부엌인가. 그는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며칠 아내가 새벽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잠을 설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신경이 좀 쓰였지만 시어머니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걸 질색했고 아내가 매번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복도로 나서는데 무언가 타는 듯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불길한 예감, 그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선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내가 차가운 주방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쪽 손은 싱크대 쪽으로 뻗은 채 몸은 축 늘어져 있었어요.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프라이팬이 뒹굴고 있었고 가스레인지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나왔습니다. 여보, 응급실에서의 진단은 간단했습니다. 심한 피로, 저혈당, 수면 부족, 그리고 이미 3년 전부터 앓고 있던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악화된 상태. 의사의 말은 더 단호했어요. 최소 일주일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집안일은 물론이고 무거운 것을 절대 들면 안 돼요. 절대 안정. 그 말은 제사 당일 아침 아내에겐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남편은 핸들을 잡은 채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어요. 당신 진짜 갈 거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 어떡해요? 여보, 오늘 제사인데. 그럼 당신이 먼저야. 제사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 그 말에 아내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남편에게 이런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지금 어디야? 지영이는 전화도 안 받고. 부엌 큰 난리가 났던데 뭐 하는 거야? 대체? 어머니, 저희 지금 병원이에요.
아내가 새벽에 쓰러져서요. 또 쓰러져? 맨날 쓰러지네. 그래서 제사 음식은 누가 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댁 현관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현관에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하지만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은 채 부엌을 턱으로 가리켰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벌써 점심때가 다 됐잖아. 어서 앞치마 메고 시작해. 손님들 오시기 전에 끝내려면 서둘러야지. 네, 어머니. 부엌은 전쟁터였습니다. 조리대에는 미처 손도 못 댄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아내가 새벽부터 준비했던 음식들은 중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시간은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2시간, 3시간. 아내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손목 보호대를 낀 채 계속 움직였습니다. 손목이 불에 다른 듯 욱신거렸지만 어지러움이 밀려올 때마다 싱크대를 붙잡고 이를 악물며 버텼습니다. 쓰러지면 어떻게 될지 알았거든요. 시어머니의 또 쓰러지네라는 말이 다시 들릴 거라는 걸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 우리 민철이 왔네. 현관에 남편의 동생 부부가 들어섰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내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고 있었고 그녀는 양손으로 커다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저희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횡성 한우 최고급 세트입니다. 세상에, 이게 웬 귀한 거야? 우리 며느리밖에 없어. 부엌에서는 여전히 움직였습니다. 3시부터 시작된 제사 음식 준비.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혼자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건 다른 칭찬의 목소리였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는 센스가 다르네. 아이고, 이 색깔 좀 봐.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남편은 핸들을 잡은 채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어요. 의사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절대 안정. 일주일. 하지만 오늘은 제사였습니다. 신호에 걸렸을 때를 놓치지 않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안 되니까 제사를 좀 다르게 해달라고 말해볼게. 음식도 나눠하고 수진이한테도 부탁하고. 뭐라고요? 당신이 안 되니까 제사를 좀 다르게 해달라고. 여보, 어머니 성격 알잖아요. 그럼 난리가 날걸요?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랍장에서 찾은 것은 파스가 아니었어요.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결혼하고 거의 2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을까?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습니다. 2월 3일. 오늘도 손목이 끊어질 듯 아프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뭔가가 변했어요. 남편한테 살짝 말했더니 파스 하나 건네주며 다들 참고 산다고 했다. 시어머님은 며느리 손목 아픈 건 훈장 같은 것이라 하셨다. 아픈데 정말 아픈데. 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손목보다 더 시리고 아프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건넨 파스 한 장. 그것이 얼마나 아내를 절망시켰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5월 15일. 오늘 시어머님 생신이었다. 새벽 4시부터 음식을 준비했다. 잡채, 불고기, 잔치국수까지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혼자 만들었다. 동서는 11시쯤 와서 케이크를 내밀었다. 시어머님은 케이크를 보시더니 아이고, 우리 며느리 센스 좀 봐.
하며 한박웃음을 지으셨다. 내가 새벽부터 만든 음식에는 눈길도 안 주셨다. 나중에 친척 어른들이 잡채가 맛있다고 하시니까 시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했어요. 내가 한 건데, 내가 다 한 건데. 글씨가 갈수록 흐트러지더니 마지막에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분명 울면서 쓴 것이었지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침대 곁에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밤샘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기로. 창 밖으로 어둠이 점차 걷히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오히려 점점 더 어둡게 변해갔어요.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20년 동안 홀로 삼켜온 눈물의 무게가 손끝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지요. 9월 22일. 오늘 추석 음식을 마무리하고 시댁에 갔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님이 봉투 2개를 꺼내셨다. 용돈이었다. 수진 동서에게는 두툼한 봉투를 건네시며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셨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시아버님은 그냥 빈손으로 돌아앉으셨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수진 동서가 한 건 뭐지? 과일 한 상자 사들고 온 것뿐인데. 나는 사흘 밤낮을 새워 음식을 했는데. 11월 3일. 오늘 시댁에 다녀오는 길 수진 동서가 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안방에서 동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야, 내가 제사 음식을 왜 해? 능력 없는 형님이 몸으로 때우면 되지. 우리는 그냥 돈으로 어머님 살살 구슬리면 돼. 능력 없는 형님. 그것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명치 끝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난 20년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에게 아파트 전세금 2억을 보태줄 때 자신이 조심스럽게 학원비 좀 보태달라고 말했을 때 들었던 그 말. 장남이 부모한테 손 벌리는 거 아니다. 내가 부모를 도와야지. 같은 아들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그 질문이 20년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상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큼직한 상이 놓였고 아내가 만든 음식들이 하나씩 올려졌어요. 삼색나물, 오색전, 갈비찜, 삼탕. 새벽부터 10시간 넘게 공들인 정성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음식을 상 위에 올리며 조심스럽게 상차림을 살폈습니다. 위치가 흐트러진 건 없는지, 색이 바른 건 없는지, 빠뜨린 건 없는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잔소리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우 상자를 양손에 받쳐들고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아내가 정성껏 붙여놓은 육전 접시를 옆으로 밀어냈어요. 마치 하찮은 물건을 치우듯이. 그리고 그 자리에 한우가 담긴 번쩍이는 접시를 떡하니 올렸습니다. 이게 제일 귀한 거니까 가운데 놔야지. 조상님들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아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밤새워 부친 육전, 정갈하게 맞춰 놓았던 상차림의 균형. 모든 것이 단번에 무너졌어요. 가족들이 하나둘 제사장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동서가 소파에서 느릿하게 일어나 제사장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우가 놓인 자리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잘 골랐지? 역시 좋은 건 한눈에 티가 나네. 당연하지. 당신 눈이 어떤 눈인데?
시어머니가 감탄하듯 한우를 바라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쁘다 이거. 색깔 좀 봐. 선홍빛이 찰랑찰랑하네. 마블링도 예술이야. 이런 귀한 걸 가져오다니 우리 며느리는 뭘 해도 남달라. 거실 전체가 한우로 들썩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제사상 옆에 서 있는 아내의 모습은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공기처럼 그곳에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 모퉁이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읽은 일기장의 문장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능력 없는 형님이 몸으로 때우면 되지. 그 말이 지금 거실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졌을 때 가족들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의 소리만 들렸어요. 국을 먹는 소리, 그리고 한우를 씹는 소리. 역시 좋은 고기는 다르네. 모두의 시선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곳에서만 빛이 났습니다. 한우에 대한 칭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이 마블링 좀 봐. 입에서 녹겠네. 제일 좋은 등급으로 골랐어. 가격은 좀 나갔지만 조상님께 올리는 건데 아끼면 안 되잖아. 그래. 그게 바로 진짜 정성이야. 돈이 아깝다고 싼 거 사오면 그게 무슨 제사겠니? 조상님이 뭘로 보시겠어? 아내의 얼굴에서 피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싼 거라니요. 자신도 가장 좋은 재료를 사려고 시장을 몇 바퀴나 돌았어요. 생활비 쪼개고 또 쪼개서 장을 본 건데요. 발품 팔아 싸고 좋은 재료를 고른 건데요. 그건 정성이 아니란 말입니까? 남편이 부엌 입구에 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멍하니 바닥을 응시하는 그녀.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그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입을 열기로 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지영이가 밤새 고생 많이 했어요. 새벽에 쓰러지고도 여기 와서 이 음식들 전부 혼자 다 만든 거예요. 거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제사 음식하는 게 고생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가지고 무슨 훈장이라도 달라는 거니? 그 단어가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당연, 기본, 필연. 20년을 버텨온 벽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시집서 시어머니 모시고 제사 지낼 때는 이보다 10배는 더 했어. 된 거야. 됐고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말고. 그의 말은 그렇게 무참히 잘려나갔습니다.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집에서 아내의 노력은 언제나 당연한 것이었고 동서의 선물은 언제나 특별한 것이었으니까요. 20년 동안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거실을 감쌌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 수 없었어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시퍼런 독이 서린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저것 봐라. 평생 뭐 하나 제대로 해먹은 것도 없으면서 생쇼는 혼자 다 하네. 지영이 전현이 뒤에서 꼬드긴 게 틀림없어. 안 그러던 내가 갑자기 저러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이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마지막 남은 망설임이 싹 사라졌어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쨍랑. 천지를 흔드는 굉음과 함께 오색전이 담긴 쟁반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나며 날카로운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갔어요. 노릇노릇하게 익은 전들이 더러운 바닥 위에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쳤어.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두 번째 쟁반을 집어들었어요. 삼색 나물이 정갈하게 담긴 접시들이었습니다. 와장창 또 다른 굉음이 울렸습니다. 세 가지 나물이 바닥에 우수 쏟아졌어요. 푸른 시금치, 하얀 도라지, 갈색 고사리. 아내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다듬고 무친 것들이 순식간에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이 황급해하며 주방으로 달려왔지만 그의 형을 막지는 못했어요. 기세에 눌려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콸콸. 세 번째 굉음. 이번엔 탕 냄비였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콸콸 퍼지며 뿌연 김이 뭉게뭉게 피어 올랐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제발.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팔을 세게 붙잡았어요. 하지만 그는 아내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뒤로 밀어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건 내가 진작했어야 할 일이야.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한 가지뿐이었어요. 제사상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던 그것. 모든 칭찬과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것. 그는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제사상 한가운데로. 그의 손이 한우가 담긴 접시를 거칠게 집어들었어요. 그건 안 돼. 제발 그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쨍랑. 마지막 굉음이 울렸습니다. 최고급 한우가 담긴 접시가 바닥에 세차게 깨졌어요. 수십만 원짜리 고급 고기가 깨진 유리 파편 위에 처참하게 나그렸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깨진 그릇 파편, 흩어진 음식, 쏟아진 국물이 바닥을 뒤덮었어요. 그는 그 한가운데 우뚝 섰습니다. 거칠게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어요. 후회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결별의 시작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졌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었거든요. 그는 제사상 앞 가족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새하얗게 질린 시어머니,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시아버지, 당혹감에 돌처럼 굳어버린 둘째 아들, 공포에 질린 동서, 그리고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아내.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낮지만 거실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이게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정성입니까? 말이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제 아내가 바친 것들을 누군가는 인정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습니다. 어젯밤 밤샘으로 준비했던 그것. 계산기를 두드리며 아내의 일기장을 옆에 펴놓고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간 것이었어요. 그가 서류를 아버지 앞 차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 나비처럼 팔랑거리며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서류를 펼쳐든 시아버지의 눈이 이내 경악으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고 손에 들린 종이가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파르르 떨렸어요. 서류의 가장 윗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지영님 20년간 가사 노동 비용 청구서. 시어머니가 경악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시아버지가 서류를 차상 위로 내리쳤습니다. 이게 다 뭐냐? 대체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오직 아버지만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청구서예요. 지난 20년간 지영이가 이 집안을 위해 바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월 350만 원. 손목 터널 증후군을 무시하고 새벽 3시부터 밤 12시까지 명절마다 제사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바친 시간들을 단위로 환산한 것입니다. 240개월, 20년, 월 350만 원 곱하기 240개월은 84억 원입니다. 둘째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서는 눈을 껌뻑이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둘째 아들이 동서를 감싸듯 앞에 섰지만 그의 차가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뭐 내가 며느리가 집안이라는 게 당연한 건데 거기에 무슨 대가를 바래. 당연한 건 없습니다. 아버지, 아내는 이 집의 며느리이기 이전에 인격과 존엄을 가진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난 20년간 여러분 중 누구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그것만이 대답이었습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침묵이었어요.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아내의 고통을 꾀병이라 무시했어요. 심지어 능력 없는 남편을 둔 죄로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몸으로 때워야 하는 사람 취급까지 받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동서를 향했습니다. 동서의 얼굴이 새하얀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 20년간 제 아내가 흘린 피와 땀의 가치입니다. 정산해 주시죠, 아버지. 이제 단 한 푼도 외상 없습니다.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이 미친놈이 끝까지 금방이라도 그의 뺨을 때린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가 한 발 물러서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때리세요, 아버지. 맞아들릴게요. 근데 맞는다고 제 결심이 바뀌진 않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눈빛에서 어떤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오히려 그 눈에는 연민 비슷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쌍하다는 듯이, 안쓰럽다는 듯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 그 눈빛에 시아버지의 분노가 순간 흔들렸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태도를 급격히 바꾸며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아까는 엄마가 좀 심했어. 인정할게. 지영이한테도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그렇다고 가족을 끊으면 어떡해? 우리가 남이야.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로또 당첨된 것도 경사인데 왜 이렇게 서럽게?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것은 쓸쓸하고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어머니, 5분 전까지 뭐라고 하셨죠? 지영이가 꼬드겼다고 하셨잖아요. 천벌 받을 놈이라고도 하셨고요. 근데 로또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요. 어머니, 오늘 저는 이 집의 본심을 확실히 봤습니다. 그는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인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어딘가 안도가 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단순한 결별이 아니라 관계의 재설정이었거든요. 여보, 일어나. 우리 이제 가. 여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가자. 그 순간 가족들의 모든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야, 민수야. 어딜 가? 얘기가 안 끝났잖아. 이 미친놈이 당장 서지 못해. 하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은 채 현관을 향해 걸어갔어요. 시아버지가 현관 앞을 막았습니다. 이놈아, 멈춰. 내 애비가 말하는데 어딜 가려고? 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하지만 굽히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비켜주세요, 아버지. 저희는 저희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장남도 어머니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냥 저예요. 아내의 남편.
이제부터는 오직 그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20년간 그를 올가매던 모든 굴레를 스스로 끊어내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응. 엄마가 지영이한테 너무 심하게 대한 거 인정할게. 앞으로는 안 그럴게. 제발 이러지 마.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어머니, 그 말씀을 10년 전에 아니 5년 전에만 해주셨어도 달랐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어요.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현관을 나섰습니다. 민수야, 당장 서지 못해. 이러지 마.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쿵. 굳게 닫힌 현관문이 모든 소음을 차단했습니다. 집안에는 아수라장이 된 주방, 흩어진 음식들, 그리고 깨진 관계의 파편들만이 남아 적막하게 흩날리고 있었어요.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문 안쪽에는 20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저주와 폭건이 남았고, 문 바깥쪽에는 차가운 방공기와 위태로운 두 사람만이 서 있었어요. 호텔의 방 안에서 밤하늘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별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 20년을 함께했지만 처음으로 진짜 마주본 두 사람. 아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로또. 그거 정말이야? 남편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응, 정말이야. 미안해. 먼저 말 못해서 깜짝 놀래켜주려고 숨긴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지난달 당신이 외할머니 제사 준비하느라 정신없을 때 습관처럼 산 거였는데 번호가 맞더라고. 처음에는 나도 믿기지 않았어.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의 손목은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주 3회씩 병원을 다니며 치료받고 약을 먹으니 통증이 크게 줄었어요. 손목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 정도면 일상생활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아내는 포장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손목이 부러질 듯 일했던 그 일을 이제는 건강이 먼저였어요. 자신의 건강, 자신의 꿈. 문화센터 미술실에서 아내는 붓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것은 떨림이 아니라 기대감이었어요. 화지 위에 색깔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초록색, 따뜻한 황색. 20년 만에 다시 하는 일이네. 강사는 옆에서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가족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었어요. 엄마, 요즘 밥이 더 맛있어. 엄마 표정이 좋아져서 그런가? 응. 엄마가 요즘 마음이 편해서 그런 거야. 엄마, 나도 그림 배울래? 엄마처럼? 그래. 엄마랑 같이 다닐까?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아내의 첫 번째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다 풍경이었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한 그림이었어요. 파란 바다, 노란 해, 흰 모래사장. 여보, 이거 봐. 남편이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와, 정말 잘 그렸네. 부산 바다지? 응. 우리 이사 가면 매일 봐야지. 남편은 그 그림을 거실벽에 붙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한편 시댁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사가 다가왔을 때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둘째 아들이 당당하게 아내에게 미루려 하자 동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결국 제사는 배달 음식으로 차려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그것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있을 때는 20가지가 넘게 차렸는데 그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둘째 아들과 동서 사이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밤 늦게까지 고함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저녁 식탁에서 남편과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사 계획 다시 얘기해 볼까? 아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부산 말이야? 응. 큰아이 대학 가면 움직이자. 부산으로 가서 새로 시작해. 부산 좋다. 거기 가면 진짜 새 출발 같을 것 같아. 그것은 단순한 이사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었거든요. 20년을 참아온 그 여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꿀 수 있는 시간. 한 달 후 가족은 부산 여행을 떠났습니다. 부산 해변에서 노는 가족.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여보, 고마워요. 정말. 남편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뭐가? 우린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은 모래사장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잡은 채로 당신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20년의 침묵을 깨뜨린 남자, 20년의 희생을 버린 여자. 그들은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삽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이름으로. 더 이상 누군가의 장남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서로의 남편, 서로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의 아버지, 어머니로.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당신도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혹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 누군가를 떠올리셨나요? 이 채널은 당신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통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동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당신과 같은 이야기를 가진 누군가가 이 영상을 통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아내가 이 영상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당신의 부모님이 이 영상을 통해 반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당신의 공감입니다. 당신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찾아오는 우리의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것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정당합니다. 당신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듣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에 댓글로 당신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그곳으로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응원이 전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당신의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우리는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자살입니다. 당신은 귀합니다.